네. 감사합니다. 네, 장윤 집사님께서 오늘 3주 동안 SH 특강을 해주실 거고요. 다음 주 빼고 이제 오늘이랑 다다음 주 그리고 이렇게 3주 해주실 거고, 이번 자존감이란 주제로 장윤 집사님께서 특강 해주실 때 한 30분 정도 해주실 텐데, 여러분 필요한 부분들 잘 배우시고, 그리고 또 정말 큰 배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윤 집사님, 네, 말씀해 주실 거고요. 박수로 우리 집사님을 맞아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SIG 청년들 이렇게 다시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3주, 다음 주 빼고 그 3주간 30분씩 강의를 할 거고요. 지금이 12분이니까 42분 딱 되면은 딱 중단을 할게요. 어차피 다음번 강의, 그 다음번 강의 이제 진행될 것 같으니까요. 제가 소리 좀 명료하게 들리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이렇게 잘생기지 못한 얼굴이긴 하지만 줌을 보니까 이렇게 얼굴이 안 보이거나 그러면 이제 하는 사람들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 보는 게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먼저 자료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잘 보이죠? 예.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SLG 청년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간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소중한 진리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정말 학자와 같은 머리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의를 진행하는 저희 입술에 성령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올바로 분별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주의 귀한 청년들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 세 가지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여러분들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현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사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정신질환, 정신건강에 대한 기본 개괄부터 살짝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실제 가상의 사례들을, 가상이라고 얘기해야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례들을 살펴보고 과연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게 문제가 있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아마 1강과 2강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검토하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3강에서는 그것을 좀 성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강의를 맡게 되는데요. 정체성, 자존감이죠.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존감이 뭐죠? 그 영어로 자존감을 셀프 이스팀이라고 그러는데, 자신, 셀프, 그다음에 이스팀은 에스티메이션, 평가. 우리가 뭐 주식이나 자산을 평가해보다 그러잖아요. 가치를 뭐 매기는 거. 셀프 이스팀은 자기 자신의 가치, 자존감, 자기 자신의 그런 가치에 대한 자신의 시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좀 비슷한 언어로 이제 자존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자존심과 자존감, 이게 한국말도 비슷한데 어떻게 다를까요?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오히려 이름은 비슷한데 좀 정반대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굳이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죠.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
자존심이 상하겠죠.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신의학과에서 치료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이런 질환들을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정신증과 신경증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요. 글씨가 너무 작죠? 잘 보여요? 정신증은 사이코시스, 우리가 뭐 영화 사이코라는 것도 있고 사이코 할 때 거기서 나온 원래는 그 그리스 헬라 신화에 나오는 푸시케라는 공주의 이름에서 그 어원이 나오긴 했어요. 여하튼 그 사이코시스 정신증과 뉴로시스 신경증, 우리가 쉽게 노이로제라고 많이 들어봤죠.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두 가지 분류를 크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신분열병이라고 그랬죠. 조현장애라든가 양극성 장애, 우울장애, 자폐증, 망상, 중증 치매 뭐 이런 것들은 사이코시스의 분류에 들어가고 뭐 좀 적응하기 힘들다거나 뭐 불면 불안증, 정도의 우울증, 심지어 신체화 질환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 뭐 신경성 위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증. 좀 분류가 조금 감이 오세요? 어떻게 분류를 했는지? 과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정신의학과가 주로 환자들을 진료를 했는데 요즘 유행한다고 얘기할까? 요즘 많아지고 있는 질환들이 사실 정신증이라고 분류하기도 어렵고 신경증이라고도 분류하기 어려운 중간 경계에 빠져 있는 그런 질환들이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어쩌면 이런 것들을 치료의 영역 혹은 질환의 영역으로 보지 않았던 영역이기도 해요. 완전히 정신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좀 건강한 신경증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약간 중간적인 문제들을 보이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인격장애라든가 전환장애, 우리 이팅 디소더, 그러니까 섭식장애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식이장애 같은 거, 반복적인 자살이나 자해의 문제, 이거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라서 정신증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자기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가? 그게 불가능한. 그래서 정신증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신경증이라도 얘기하기 애매한 중간적인 질환들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치료의 이제 중점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질환은 정신증과 신경증은 이런 기준으로 해서 나눠요. 현실 검증력, 이게 현실인지 비현실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망상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릿속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내 상상일 거야. 이거는 현실이 아니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으면 정신증이 아니라 신경증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외에 또 환청이나 망상 같은 증상이 있다거나 자아 기능이 많이 쇠퇴해가지고 심각한 뭐 퇴행적인 행동을 보인다거나 인간관계라든가 직업 혹은 학생이라면 자기의 어떤 역할, 학생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못하게 된다든가 이러면은 이거는 정신증 병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다는 거죠. 근데 경계성을 보면은 완전히 현실 검증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심각한 질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냥 예전에 신경증을 치료하는 식으로 이제 가볍게 치료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정신이 말짱한데도 예를 들어서 이제 반복적인 알코올 중독 증상 그래서 자기의 직장도 못 가고 가족관계도 다 망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 망상이나 환청이나 제정신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거예요.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습관적인 음주 중독 때문에 망가져가는 걸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술 먹고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신경증은 정신증 완전한 정신증은 아니지만 사이코시스는 아니지만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더 위험하게 보호병동, 정신과 병동에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만큼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도 꽤 많다는 거죠. 오히려 정신증보다도 경계성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실제 사례를 좀 한두 가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나이라든가 이름을 살짝 바꿨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 사례는 23살짜리 여성분이에요. 23살 여자분이신데 병원에 온 이유는 불안하고 우울하다라는 이유로 왔어요. 그런데 젊은 여자분인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자해를 해요. 자살 시도도 수개월에 한 번씩은 하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손목, 허벅지, 좀 이제 실제 보니까 왼팔에 막그 켈로이드라고 하는데 상처가 아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런 켈로이드도 되게 많았어요. 면도칼이나 뾰족한 물체로 이걸 하도 긁으니까 여기가 빈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친구 알았는지 발등에도 또 이 동맥이 있다는 거라서 발등을 찢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발등이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허벅지에다가 요즘 점점 깊게 자해를 하는 양상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정서가 불안정했고, 이 친구랑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더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 2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가 이혼한 다음에 남자친구랑 거주를 하고 동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집을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피도 나고 그러면은 그랬는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더 자주 더 심하게 자해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 3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몇 달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살 사이트를 찾아봐가지고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펜션 같은 걸 얻어가지고 거기서 단체로 자살 시도를 하다가 경찰한테 신고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 중에 한 남자랑 사귀는 건 아닌데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성관계도 갖고, 그런데 그 사람이랑 사귀는 건 아니래. 그러면서 자기는 죽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사는 것은 고통스럽고 죽음만이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외래에서 약을 먹고 몇 주 치료를 하다가 계속 치료를 해 나가려면 최소한 자해가 없어야지. 통원 치료를 하는데 이 친구가 병원에 안 오는 동안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래 치료를 하면서, 통원 치료를 하면서 친구가 약속을 하는 것은 자해하지 않기, 기상 약을 먹거나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면 응급실로 연락을 하기,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치료 약속, 컨트랙트라고 그러는데, 약속을 맺고 치료를 해나가는데, 이 친구가 잘 치료를 하다가 한 두세 달 만에 약을 먹고 다시 또 자살 시도를 했어요. 약국을 몇 군데 다녀서 약을 모아가지고 30알인가 40알인가 한꺼번에 먹고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을 불러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입원을 하고서 치료를 받았어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볼게요. 여자분 했으니까 이제 남자분 한번 해야죠. 이분은 좀 연세가 있어요. 30대 후반의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소방공무원이야. 소방공무원으로 직급이 30대 중후반이면은 꽤 되잖아요. 뭐 자그마한 군대로 얘기하면 뭐 소대장급 그 정도 되는데, 근무 중에 같이 모여서 뭐 족구 같은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뭐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좀 무리한 동작을 자기 상사가 시켰대요. 근데 되게 그날 컨디션도 안 좋고 안 하고 싶었는데 자꾸 야 너 잘하잖아 한번 해봐 보여줘, 뭐 이런 식으로 충동질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그걸 하다가 어깨를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깨 손상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있고 수술까지 받았으니까 덩치가 좋은 권장 체격의 남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2달을 수술이랑 재활을 위해서 2달을 그 소방공무원 휴가를 내 가지고 병가로 지냈고, 이제 복귀를 이제 다시 2달이 지나서 복귀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회식을 하잖아요. 술자리를 하는데
거기서 막 자기 부하들, 후배들에게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갈구고, 그리고 나한테 나를 충동질했던 그 상사에 대해서 분노가, 내가 쟤를 죽여버리고야 말겠다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회사에서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애가 있는데 이제 막 갓 돌이 됐어요. 돌이 된 딸하고 이제 아내랑 세 식구가 사는데 막 돌밖에 안 된 딸에게도 자기가 막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후배한테 술자리에서 막 쌍욕을 하고 막 화풀이를 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한 살밖에 안 된 딸한테 화를 내고 얘는 당연히 애니까 모를 텐데 내가 왜 이러지?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이유로 병원에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새벽 5시, 6시에야 겨우 잠이 들고 잠이 들기 위해서 술을 3병씩이나 반복적으로 먹어야지만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례, 남자분의 사례와 여자분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사이코시스나 뉴로시스 어느 분류에 속한다고 생각이 돼요? 어디 딱 집어넣기가 좀 애매하죠. 이대로 놔두면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냥 신경증 노이로제 적응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좀 시간이 해결해 준다거나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가족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우리는 아주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회복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이 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지. 근데 이 두 사례를 보다시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악화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현병이나 양극성 정동장애, 쉽게 얘기해서 정신증인 경우에는 많은 부분 생물학적인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치료하는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됐지. 그래서 시간은 물론 바로 하루아침에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많이 더 좋아지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을 먹고서 환청이 없어졌어. 피해의식이 없어졌어. 양극성 정동장애,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이제 한 친구는 실제로 모 대통령의 조카뻘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백그라운드도 그렇고 진짜 자기가 대통령의 아들이야 혹은 삼성 회장의 숨겨놓은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막 돈을 쓰고 그렇게 사람들하고 뭐 사업도 벌려놓고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뭐 사기죄로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닌데 정신병으로 치료받아야 되겠는데 해서 와요. 그런 친구들도 약을 먹고 그런 과대망상이 없어지고 그 모습으로 돌아오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상한 행동이나 이상한 말, 이상한 생각들이 없어지면 치료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해서 약으로 증상이 좋아진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잖아. 그러면 문제가 끝났고 모두 행복한가? 해결이 됐는가? 사실 그때부터 새로운 치료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의 망상과 자기의 환상 속에서 현실이 아닌 세계 속에 빠져 지낼 때는 나는 대통령의 아들이고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거야. 피해 망상이 있어도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도청하고 감시하고 스토킹하는 거야. 나는 마음이 편한 거야. 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해놓으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쟤는 아무 문제가 없네. 내가 문제네.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뭐 정말 수많은 뭐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네. 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라는 거야. 지금 이 두 가지 사례도 그렇고 정신증에서 치료를 받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결국 치료가 된 이후에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자존감 문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환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죠. 약 쓰고 이런 거야 전문 의사가 하면 돼. 약 써서 좋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치료 부분은 어쩌면 가족의 숙제일 수도 있고 친구들이나 어쩌면 우리 교회의 숙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정신증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어떤 경계적인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고 도와줘야 될까? 어쩌면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고민하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해결을 하고 나를 보고 있는가? 이게 지금 이 강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what can we do?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What's the problem? 실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알아야지 어떻게든 해결할 텐데 이게 문제 제기, 이 강의에서의 문제 제기예요. 우리가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내가 나를 보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이슈예요. 다시 또 보면 난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2021년 9월 장지교회에 있는 나 장용이는 여기 왜 있는 거야? 나의 삶의 목적이 뭐야? 그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 SLG에서 한번 좀 강의를 해달라는 초대를 받고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강의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큰 좋은 기회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은 강의를 듣는 입장이야. 그럼 나는 여러분하고 뭐가 달라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강의를 하고 내가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료 바꿔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떤 이제 내가 의사라는 타이틀, 뭐 의학 박사라는 뭐 오랜 동안 정신의학을 전공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 자신을 규명할 수 있는 어떤 타이틀이겠죠. 나라는 사람의 타이틀이겠죠. 근데 과연 그럼 나 장용이는 그 모습이 나인가? 모 병원의 정신의학 과장 장용이가 난가? 어떤 그 지적인 나의 수준이 나인가? 어떤 외모나 키나 이런 것이 나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근데 만약에 제가 어떤 뭐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지능도 떨어진다든가 사제도 제대로 못 쓴다든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직위, 타이틀을 언젠가는 뭐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한다든가 도저히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신체적인 어떤 질병이 걸린다든가 결국은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언젠가는 벗는다는 거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에서의 어떤 자기 직위, 뭐 대리에서 과장 달고 과장에서 부장 달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자기의 경력.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아름다운 외모.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이 예전과 같지 않고 훨씬 더 뭐 예쁘고 그런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혹은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외모에 대해서도 더 이상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그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때는 내가 나를 규명하고 나인 줄 알았던 그런 착각에서 나의 진짜 본 모습을 직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어쩌면 그거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정신질환자가 약을 먹고 치료가 돼서 오히려 내가 가해자였구나라는 것을 직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충격과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의 이제 저희 목표는 그거예요. 과연 과연 여러분은 누구인가?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존재 목적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이 강의 세 개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학습 목표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시간 좀 남았죠? 이 영상 잠깐 보면서 지금 좀 집중력이 흐트러질 만도 하니까 약간 전하는 의미로 이 영상을 하나 잠깐 보면서 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네, 좀 잔인한 장면이 있긴 했지만 15금이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볼 수 있는 거라고 보고 혹시 영화 아세요? 처음 봐요?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응. 어? 9살쯤에 오래된 영화죠. 그 1700년대 미국 독립전쟁을 배경으로 한 더 페이트리엇이라는 애국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려나? 우리나라는 그냥 더 패트리어트 영어 그대로 개봉을 했었고 멜 깁슨 주연하고 멜 깁슨 아들 역으로 나온 이 친구가 나중에 그 조커 역을 했던 그 친구죠. 그 배트맨 다크나이트 조커. 여러분에게 물론 이제 이게 영상이 끊겨서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카메라가 잡죠. 카메라가 잡는데 전쟁이야. 독립전쟁. 미국 독립전쟁이고 영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많은 병사들이 일렬로 서서 서로를 향해 총을 쏘죠. 그런데 이 수많은 병사들 중에 스포트라이트 받는 병사들은 누가 있나? 우리 남자 형제들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있는데 군대 가면은 사단장님 사열을 한번 하잖아요. 훈련소나 뭐 그런 자대에서도. 그럼 수백 명, 수천 명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나는 하나 있는 거지. 그 앞에 사단장은 딱 한 명이에요. 전쟁을 아까 뭐 잔인한 장면들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가는 군사들이 있지만 결국 뒤에서 많은 경우를 보면서 뭐 잘하네, 못하네, 이겼네. 장군이 따로 있지.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살면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인 것 같고 내가 장군. 이 많은 경우를 보면서 또 우리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장군의 시각 혹은 이 주인공 멜 깁슨 주인공의 시각으로 영화를 보면서 나 자신이 거기에 나를 투사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실제 현실은 우리가 군대 가면은 물론 이제 장교로 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무도 요즘 DP라는 드라마가 유행이던데 그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가치나 고뇌나 고민이나 나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싸그리 무시가 되는. 심지어 내가 그래도 의사라고 뭐 집에서도 대우받고 병원에서도 환자들한테 인사받는 위치에서 의사도 군대 가가지고 훈련병으로 19살, 20살 된 조교 밑에서 벌벌 기면서 훈련을 받아서 그런 이 많은 병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존재를 하고 있을 때 나의 가치. 그러면 나의 가치가 변한 걸까요? 병원에서는 아주 존재가 있었는데 군대 가니까 무가치한 존재로 바뀐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가치가 없었는데 병원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이제 얘기가 중간에 끊기게 돼서 애매하긴 한데 어떤 문제 제시, 문제 제기 다음번 또 강의를 또 기대해 봅시다. 네. 카메라가 있는 사람이 저기 한 쌤이 있죠. 네, 에세이 오늘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 이 아쉬움을 다음 시간에 목사님께서 풀어주실 거라 믿고, 네, 다른 오늘 별도 그 광고는 없고요. 내일 주일에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